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던 동의 흐름 속에 숨겨졌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도노 공간은행 창구 앞에서 조발망원까지만 뽑으면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 손끝의 미세한 떨림,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에 금요하게 불안한 공기를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말은 조금 과격하지만 이런 방식을 계속 믿으신다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세무라는 세계에서는요. 그러니 평안한 자세를 취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메시지가 오늘 밤의 리듬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응응한 뱃에서 밑떨리도록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의 여장을 함께 시작해보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수많은 부모님들을 상담하며 반복되는 체각을 보았습니다. 현금으로 줬으니까 안 들킬 거야. 주배몽왕은 나 못 봤으니 안전하지. 우리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 세 가지 생각 마치 누구나 한 번은 붓고 지나가는 함정처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한 번은 70세의 김영수 씨가 제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조용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평생 아기고 몸바쳐만 웡을거렁하는 아들에게 장세금으로 보태주고 싶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분도 똑같은 착각을 하셨습니다. 하루 조발만 돈 뽑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심지어 매 군데 은행을 도며 티나지 않게 조금씩 뽑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 저는 지금도 매한 슬픔과 가벼운 미소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인간은 참 비슷해요. 그리고 구세청은 생각보다 더 똑똑하죠. 이분은 4년 후에 세무서에서 우편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자금 추처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김영수 씨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본 노년의 지혜 중 하나는 세상 일은 오래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무대는 운 좋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작은 틈이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TMI를 얹어보자면 구세청의 시스템은 당신의 통장보다 당신의 패통을 더 좋아합니다. 이 말이 좀 기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규칙성을 찾아내는데 거의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어요. 매일 조발만 원씩 뽑는 행동은 오히려 그들에게 환하게 반짝이는 내용사인과 같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하고 소리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믿음, 현금은 주저히 안 된다. 가족 간의 돈은 문제가 없다. 이 장구매가 이런 권공들이 사실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덜인 위험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조금 농쟁적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만 하고 싶습니다. 세무의 세계에서 상식은 종종 가장 큰 적이다. 사람들은 상식 그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구세청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움직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깨지는 순간이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현금은 추적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보는 건 현금을 어디다 쏘는가입니다. 부모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진 거, 자녀 통장에 비슷한 시기에 큰 금액이 들어온 거, 혹은 집을 사거나 장세 계약을 한 사실, 이 세 가지 가시간출에서 연결되는 순간 조사라는 파도는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난도에 숨을 돌리게 해주길 바랍니다. 동네 흐름이 투명하면 그리고 기록이 있다면 그 어떤 조사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 시작은 바로 착각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은행 ATM에서 느끼던 그 작은 안도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였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양상을 듣고 있는지 압니다. 자녀에게 마음 편히 돈을 주고 싶은데 혹시 실수해서 세금 폭탄 맞을까 안 했던 바로 그 마음을 다독여드리고 싶어요. 투명한 기로 명확한 목적 그리고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더하면 누구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돈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딘 겁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에서 멈췄던 그 순간 나는 지금도 그분의 목소리 떨림을 잊지 못합니다. 내 돈, 내 자식 줬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하고 억울해 하시던 그 표정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무의 세계에서 억울함은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야만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제3무시 문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세금 폭탄이 찾아오는 방식,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실수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정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무의 공포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느닷없이 다가옵니다. 마치 해변에 한참 서 있다가 파도가 없는 줄 알고 모래성을 쌓고 있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큰 파도처럼요. 그러니까 5년 후 혹은 10년 후 갑자기 봉추 하나가 우평함에 꽂힙니다. 조사 안내문이라는 다섯 글자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제가 만난 류시바 세박 장희 씨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매일 조발만 원씩 ATM을 들락나라. 가며 딱 기준만 비하면 괜찮겠지 라는 믿음으로 똥을 나눠 뽑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은행 직원들은 모두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 비슷한 얼굴이 똑같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며 그거 눈치 못 채가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직적인 이상 행동은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노년의 지혜 하나를 대여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려 할수록 더 눈에 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얼마나 큰 진실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숨기려고 할 때 세상은 이상할 정도로 그 지점을 정확히 들춰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리자면 구세청의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단위가 아니라 행동 패턴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게 야간 TMI일 수 있지만 구세청 분석 시스템은 AI 반지의 패턴까지 반영합니다. 즉, 한 사람이 며칠 동안 비슷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움직임은 일반적인 가계 흐름과도 떨어져 있어 출시 데이터상의 붉은 표시가 납니다. 그야말로 숨길 수 없는 흔적이죠. 농젠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부모가 조심할수록 더 많이 거린다. 이 말이 왜 진실이냐고요? 조심하는 방식,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거, 이나 은근슬쩍 피하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의 세계에서는 기록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의심으로 바뀝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박정혜 씨는 은행 측 내부 보고로 의심거래로 분류되었고 이 정보는 그대로 구세청 시스템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장창했죠. 사람들은 여기서 안심합니다. 봐, 아무 문제 없잖아. 하지만 구세청은 기다립니다. 자녀가 정세를 얻거나 집을 사고 사업을 시작해서 자금 흐름이 슈벽히 변하는 시점, 그 순간이 되면 국세청은 과거 10년 금융 흐름을 한꺼번에 스캔합니다. 그리고 퍼즐을 맞추듯이 흐름을 이어붙이죠.
자녀 통장에 갑자기 커다란 목돈이 들어온 흔적 혹은 전세계 약금이 지불된 계좌 내역 등이 발견되면 부모 통장에서 빠져나간 자금과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여러분이 현금으로 간내든 종이에 싸서 주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그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세무의 세계에서는 흐름만 존재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늘 같습니다. 우평, 한 장, 그리고 짧은 문구. 귀하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여기서 멘붕에 빠집니다. 아니, 몇 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영수증을 왜 챙긴? 하지만 구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징요로 주장합니다. 제가 이런 장면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안전장치는 사실 단 한 번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뽑은 현금은 결국도 큰 소리를 냅니다. 숨기려 한 발걸음은 오히려 탐조 등 아래를 지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TMI나 더 알려드릴까요? 구세청 조사관들은 과거의 기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재 남아있는 기록만 봅니다. 인간의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시스템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죠. 그리고 이 문장은 조금 더 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기억으로 소명하려는 사람은 이미 게임에서 졌다. 세무는 기억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현실 안내서입니다. 돈을 자녀에게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그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잊고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 당신의 삶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흔들림을 막는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무조사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기적처럼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바로 려수우세 최윤성 씨 같은 분이죠. 저는 이분의 사례를 떠올릴 때마다 같은 돈을 주고도 왜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단 한 푼도 안 낼까? 라는 질문을 곱씹게 됩니다. 그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방법의 차이입니다. 최윤성 씨는 아들에게 무려 1억원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금액을 듣고 잠깐 순리만 칠 수도 있어요. 1억원이면 웬만한 분들은 나이 칸뭐 조금 거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반대였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지만 세금 단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글은 바로 차용증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상환의 흔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용증을 마치 마법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종이에 빌려준다, 갚는다 라고 적기만 하면 세금이 사라지는 무조장치라고 믿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차용증은 세금, 회비용,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이 돈은 빌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에요. 증명하지 못하면 차용은 증여로 뒤바뀌고 있고 그 순간부터 모든 흐름이 달라집니다. 최윤상 씨는 차용증을 쓸 때부터 매우 치밀했습니다. 날짜, 금액, 상환 기회,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상환 완료 기한까지 모두 명확하게 적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점입니다. 아들은 매달 50만 원씩 갚기 시작했고 2년 뒤 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80만 원으로 상환 금액을 늘렸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증가 흐름은 조사관의 눈에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노년의 지혜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는 꾸준함에서 탄생한다. 한 번 크게 잘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오래 이어갈 때 비로소 진 정상이 보입니다.
이 말은 돈의 흐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TMI나 알려드릴까요? 세무조사관들은 상환 내역을 볼 때 패턴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상환이 없다가 갑자기 죄사산주장내 돈을 몇 방 이체하는 행동은 바로 외신 신호로 듭니다. 조사관들은 인간의 갑작스러운 착함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리듬을 더 신뢰하죠.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담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차용증은 종이가 아니라 리듬이다. 종이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리듬까지는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자연스럽게 사람의 숨처럼 흘러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차용증이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상환제로입니다. 치스세어던 분은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며 차용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문장도 장화했고 도장도 눌렀고 날짜도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이분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건 단 하나, 단위원도 상환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조사관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삐링똥인데 왜 안 갚죠? 그거 준 거잖아요. 사람들의 심리는 참 재밌습니다. 아들이 어려우니까 받기가 미안해서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이런 말들이 너무나 인간적이긴 하지만 세무의 세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문장은 조금 따갑게 들릴 수 있지만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상환이 없는 차용은 증여보다 위험하다. 왜가요? 징계라면 신고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질이라도 있지만 차용을 가장한 징계는 오히려 더 큰 가산세를 부릅니다. 투명하지 않은 흐름은 언제나 더 비싸게 돌아옵니다. 법정이자 유도 중요합니다. 현재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자 차익이 0.2천만 원이 하이고 계산해보면 대략 2,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 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 땅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차의 일부가 증여로 잡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보는 조금 TMI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이자 차용이라고 적었으면 상환 내역 외에도 반드시 무이자 화폐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조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들이니까 이자를 안 받는 거죠. 하지만 조사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길어, 길어, 또 길어. 여기서 약간 논쟁적인 문장을 던지고 오늘 하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용증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의심을 위한 방패다. 우리는 가족이라 믿고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의심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방패를 잘 사용하면 당신은 누구보다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돈이 흐르는 가장 민감한 경계선에 대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차용증의 힘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경계선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생활비와 증여 사이에 아주 얇고도 흔들리는 선입니다. 이 선은 생각보다 훨씬 미묘하고 수많은 부모와 자녀가 이 지점에서 실수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생활비는 안전하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활비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보호막이라도 되는 것처럼 믿지만 국세청은 단어를 보지 않습니다. 동네의 흐름과 쓰임을 볼 뿐이죠. 어떤 어머니는 수년 동안 딸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외모란에는 너 생활비라고 적었고 실제로 그 딸은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병원비를 내고 장을 보고 아이 우유값을 지불했어요. 그 흐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한시적이었죠. 덕분에 10년치 총을 가, 스, 천, 만, 스, 천, 만, 원 이 모두 생활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세금은零원이었어요. 저는 이 사례를 들을 때마다 살아있는 똥이라는 표현을 떠올립니다. 똥이 대롱 즉시
그 몇 시간 뒤에 빠져나가는 흐름, 그 움직임 자체가 생활비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 사례는 훨씬 흔합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 매달 300만 원씩 2년 동안 생활비라고 보내셨습니다. 면모도 똑같이 적어두었죠. 그런데 딸의 통장 조사해보니 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쌓아두더니 결국 장세보증금 5천만 원을 마련할 때 못해 쓴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국세청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생활비로 준 게 아니라 정세금 마련을 돕기 위해 준 징여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생활비는 징여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노년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동의 쓰임은 동의 말이다. 그 동, 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곧 그 동의 장체를 거정합니다. 부모가 생활비라고 믿어도 그 동이 장세금, 주식, 자동차 같은 자산을 만드는 데 쓰여. 그 순간부터 그건 생활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TMI를 싼작 차려드릴게요. 구세청의 시스템은 특정 단어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라고 메모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생활비가 되는 게 아니죠. 시스템은 지출 패턴과 자녀의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을 함께 분석합니다. 자녀가 월 200만 원 벌면서 갑자기 700만 원짜리 정세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갔다. 그러면 시스템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디서 난 돈이지? 여기서 조금 더 말적인 문장 하나 던져보게요. 생활비라는 말은 증거가 아니라 주장일 뿐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그 단어 하나가 시제 흐름과 맞아 떨어져야만 그 말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활비는 즉시 소비되는 돈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생활비라는 이유만으로 목돈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달 50만 원, 200만 원, 혹은 자녀의 소득과 삶에 맞는 규모로만 흘러가야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엄마가 준 300만 원, 죄받았지, 생활비에서.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는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아주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실제로 딴 분은 이 메시지며 주 덕분에 5년치 생활비를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세무조사관이 말해줘. 이건 부모가 생활 유지 목적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행동 넘칩니다. 그리고 5년, 10년 후 전세 계약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지출 패턴도 조사 대상이라는 거. 자녀가 월 200만 원 벌면서 300만 원짜리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면 시스템은 반드시 그 차액을 의심합니다. 어디서 난 돈일까? 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보낸 생활비가 무효목돈이 되었다면 그건 생활비라고 말해도 이미 변형된 돈입니다. 살아있는 생활비가 아니라 멈춰있는 정요금으로 해석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자식 있으라고 준 돈인데 왜 문제가 되죠? 그 질문은 너무나 인간적이지만 세무의 세계는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흐름 패턴,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했던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불안, 인정당하며 그 불안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생활비를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마음 편히 전달하는 방법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단지 흐름을 숨기지 않고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가슴에 조용히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색깔은 기록이 만든다. 당신의 돈이 생활비인지 징여인지 부채인지 고정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흐름의 맥락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계선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흐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가족 간 금융 전략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저는 늘 같은 결혼 앞에 서게 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투명성이 문제라는 거. 그리고 그 투명성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습관, 사소한 기로 몇 글자의 메모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고 자녀는 그 도움을 온전히 받으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죠. 제가 상담해던 수많은 사례 중에서 특히 67세 김선호 씨의 이야기는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김선호 씨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자 선호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선마 기면 무조건 꼬리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김선호 씨는 오히려 가장 투명한 방식으로 그 큰 금액을 흘려보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잡고 장애 계좌 이체로 남기고 메모란에는 사업자금 대여라고 썼죠. 아들은 매달 500만 원씩 자동 이체로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용증은 주식 내용 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했고 이 모든 기록은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2년 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관은 서류를 몇 장 넘기더니 쬐게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봉세무조사 현장 중 가장 드문 칭찬이었죠. 여기서 노년의 지혜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투명하게 하면 이룰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탓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두렵지 않고 가족 간의 돈은 갈등이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TMI나 알려드릴까요? 조사관들은 기록의 정화성보다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날짜와 첫 상환 날짜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의심을 갖습니다. 반대로 나자들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면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죠. 그래서 형식만 갖춘 차용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리듬 같은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조금 논쟁이 될 만한 문장을 하나 조심스럽게 건네볼까요?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서류가 필요하다. 우리는 가족끼리 평하게 생각하지만 구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징역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족이라는 이유로 느슨해지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흐름 장치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를 정리해보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5가지입니다. 목조의 기록, 계좌의 최신 메모란에 전세자금, 생활비, 의료비 등 명확한 용도를 적기. 진유세 신고 5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해야 나중에 합산 문제로 세금이 생기지 않음. 연금 대신 계좌 사용, 양금 남아있어야 나중에 정빈 가능. 상환 기록 유지 차용증을 썼다면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상환해야 진짜 빚이 됨. 기회야 싸워 내용 증명, 화용가족 간 거래일수록 날짜와 금액에 일관성이 법적 방패가 됨.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세금 한 푼도 붙지 않고 자녀에게 도착하도록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앞으로 세무서의 평지를 보며 잠못 이루는 일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죠. 이제 템포를 조금 줄여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는 돈 둘러싼 두려움과 오해를 차근차근 걷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아껴 모은 그 돈, 사실 어떤 금액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이고 가족에게 건네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마지막 순간에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흐름이 보이면 두려움만 사라집니다. 당신의 돈이 어떤 길을 지나 어떤 마음으로 이동했는지
남겨두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눈을 천천히 감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록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고요한 방 안에 선풍기 소리만 남아있다면 그것도 괜찮겠죠. 그 소미로 오늘 배운 작은 원칙들이 차고차고 내려앉아 당신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